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나고 처음입니다. 처음 와서. 요새 감사합니다. 여기. 네? 잠깐만. 자연국장 찍어드릴게요. 네, 자연국장. 어이구. 네. 네, 요새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무슨 나이 많은 사람들 일주 잘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 쓰고 그런 게 나이 먹어서 잘리잖아. 우리 회사에서 쓰질 않아요. 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제를 왜 도입을 했냐고요. 아니 그것도 취지는 좋아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200만 원 받고 그죠. 사실 못 살아요. 우리 자녀들 입장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정부가 우리 기업이나 이런 거는 어려우면 기술적을 하고 그쪽 자금을 주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내가 어렵고 스스로 망하고 거기다 어떤 매몰 비용 내리고 또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비용이 조금 부담되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부가세를 10% 내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5% 줄여주거나 네. 아니면 또 지금 간이가세 이런 기준도 좀 올려주거나. 그쵸. 그래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줄여주면 소상공인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1, 20만, 2, 30만 한 달에 고정비용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큰데 그런 정책적인 게 좀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 거고,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에요. 아. 평택시 회장이고. 제가 또 공식 명칭은 제가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네. 실질적으로 당에선 정책을 만드는 게 있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네. 현장 방문해주고 물건 팔아주고 홍보해주고 이런 것도 이제 실제 하는 소상공인 운동본부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시간 피크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드시면 일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회사나 자영업자의 부담 비용은 세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더 하고 싶어도 못 쓰죠. 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을 하면 생산성,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 일하는데 뭐 10개를 생산하면 나이 먹으면 7개다. 네. 그러면 임금 피크제라고 60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받던 걸 그렇죠. 150으로 줄이든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내가 허락하는 한, 뭐 70까지도 할 수 네. 있는 일. 그리고 중요한 건 연령대가 지금 70에 우리 실순잔치가 거의 없죠. 없죠. 안에 이제 없어 사람들이. 네. 그만큼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좀 분배를 해야 돼요. 네. 어느 친구는 그 어르신들 위주로 고용을 채용하면 어느 정도 그 회사나 자영업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년직은 정년직대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가 50대 60대면 일할 게 없어요. 제가요. 아 진짜예요. 그걸 예, 우리가 제가 진짜로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예. 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아이 돌보미가 없어요. 아이들을 낳으면 맞벌이 부부나들이 손주를 데려가야 되고 둘 중에 한 명은 애를 데려가야 되고 저녁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저녁 이후에 네. 아이 돌보미, 교사가 아니라 아이 돌보미. 그런 뭐 교사처럼 무슨 뭐 필요한 게 애기 손 보고 도닥거려주고 이런 거라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규제를 해요. 무슨 자격증을 부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못된 게 뭐냐면 교사는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렇지만 아이 돌보미는 교육만 받으면 되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왜냐면 나이 먹은 사람 뭐 시험을 보라면 시험을 볼 수가 있나? 그죠. 이것은 아이를 보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5, 60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5, 60대의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온 가족이 다 놀아요. 네. 아버지 정년 퇴임해서 명퇴해서 빨르고, 네. 어머니 50대 갈 데 없고, 자녀 청년 일자리 없어서 놀고, 어떻게 보면 온 집안이 다 노는 집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각각 계층, 노인층, 중장년층, 청년층, 여성층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미래통합당.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생각이 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너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당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투표도 별로 안 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럴수록 하셔야 돼. 예, 그런데 어느 당이라고 해서 믿을 만한 당이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그랬는데 저희 회사가 이제 한 5월 달까지만 근무를 하면 전부 실업자가 돼요. 왜냐면 개인 사업자인데 인플레이는 올라가고 단가는 조정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지. 예, 안 해주잖아요. 경쟁이 많아지지. 옛날 그 단가를 그대로 바르니까 사장은 회사를 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0만 원 1억씩 나면서 회사를 꾸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문을 닫기로 한 거예요.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어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54인데 이제 실업자가 54세요? 네, 제가 54이에요. 엄청 동안이신데. 실업자가 되는데 좀 앉으세요. 저 서 있는 게 소화가 잘 돼. 실업자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일을 할 나이잖아요. 한참 일을 그럼 할 한참. 나이인데 특히 또 아이들이 있어서 네. 돈을 벌어야 될 나이. 제가 27에 결혼해서 지금 큰애가 27이에요. 아우. 근데 아직 취업도 못했어요. 저 군대 갔다 와서 졸업 유예를 신청을 했는데 얘가 취업을 하고 할 때까지는 부모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서울서 학교를 다 대학교까지 나오고 서울서 생활을 하는데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 걔가 뭘 해가지고 지금 뭐 세를 내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이게 가난이나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쪽 걸 풀면 이쪽이 막히고 이쪽 걸 풀자고 이쪽. 지금같이 정부가 단순히 그냥 땡빵형, 땜빵형을 하잖아요. 이게 쉽게 따져서 굶어 죽지 말고 목숨은 연명하라는 연명술처럼 돈을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지금 맞아요.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소득주도 성장 좋은 얘기예요. 똑같은 소득을 더 많이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버는 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통해 경제가 성장하다는 게 말 그대로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로도 내야 될 세금이 평균 100만 원은 돼요. 왜냐면 전기세 내죠, 전화세 내죠, 무슨 공과자비 내죠, 뭐 그 붙는 세금이 갑자기 많아졌어. 그러다가 문재인 케어라고 의료 케어 한다는데 그 케어라는 거는 문재인 아저씨 얘기하는 내가 거랑 뚜껑이 100만 놀아. 아니 내가 100만 원만 내는데 네. 100만 원 가지고 다 해주면 케어가 되는 건데 그 케어를 낸다고 100만 원을 갑자기 120을 더 내야 된다면 그건 케어가 아니지 내 돈 갖고 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별로 특히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년도 청년이지만 이 중장년층의 정력 단절 여성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식당도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해서 대부분 조선족이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70%밖에 임금을 안 줘요. 왜냐면 문화가 틀리고 또 그 업무량이 틀려서 그 정도밖에 안 줘. 우리는 오히려 똑같이 주고 오히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돼요. 못 가게 하려면. 그러니까 저기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일할 자리가 없어요.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줄고 인구가 줄면서 특히 여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아이들 케어나 아이들 관련 상품이나 그런 상품이나 그런 회사나 수공업하거나 이렇게 소소하게 하면서 자기 아이를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직업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4차 산업한다, AI 산업한다 그래갖고 고부가 같이 고난도의 사업을 원하면 50대, 60대 먹은 우리가 그걸 못 쫓아가.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자리 자꾸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다가는 역삼각형 돼 있잖아요. 네. 나이 드신 맞아요. 분들은 많고 아이들은 줄어서 네. 그 소수의 아이들이 이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세대가 되는데 이 중장년층이 생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700만이 넘는데 우리 평택만 해도요 요식업만 5,800개가 있어요. 우리가 51만인데 5,800개라는 얘기는 90명당 한 개씩 요식업이 있는 그 살겠어요 이거? 못 살죠. 근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강제적으로 민주주의 하지 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개량화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디가 인원이 필요하고 어디가 인원이 과하게 있는 거고 업종별로 분리를 하려면 이게 상당히 고난도가 되게 낮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50대 중년 여성들이 가장 문제가 아이들이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다수가 졸업을 해서 얘네는 4년제 대부분 군대 갔다 대부분 네. 취업이 기준인데 지금은 대학을 6년, 7년을 다니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비가 더욱 상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수준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층별로의 분포도가 어떻게 정정되어 있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갈 건지 자꾸 우리는 좋은 산업만 가려고 하는데 저는 560 세대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식량 산업이에요. 그렇죠. 다시 1차 산업으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식량과 자연물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인데 지금 세계가 이게 이렇게 바이러스 이런 게 오는 이유가요. 음식 유전자가 변화하고 지금 상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은 1차 산업으로 서서 사람이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일단 사실 우리가 건설업을 사람들은 왜 그게 꼭 토목업이라 그러는데 건설업 하나에 30몇 개 업종이 따라와요. 그럼 그 사람 사는 물건들이 그 밑에 한 300개 정도 업종이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수는 결국은 지역이나 이런 거에 작은 공사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자들이 할 거와 나이 먹은 사람이 할 거와 치료하는 그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전문 교육화시키는 지금 단순히 시에 가면 뭐 일자리 알려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공장이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영업을 하거나 내가 창업하고 또 영업하고 폐업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첫째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내가 회사가 어느 정도 잘라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5,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럼 그 교육 받을 때 최소한의 식비와 교통비는 정부가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처럼 단순히 청년 수당 같이 맹목적으로 50만 원씩 주고 너 무조건 써라가 아니라 이것을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쓰는 그런데 저는 청년 부직 지원금이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부직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지금 청년이 있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 마찬가지로 부직 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돈 들여가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직업을 찾으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그런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도 오시면 오셨어요? 오늘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가고 컨설팅하고 어디 교육받고 이렇게 가더라도 거기서 밥과 또 교통비 그러면 하루에 한 2만 원, 한 달 50만 원, 6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 만드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특정 업종 하나가 뭐가 많고 뭐가 적으니 어디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시스템을 속에서 누구든 우린 지금 너무 고난이들을 가리키려고 그러잖아요. 요양보호사 옛날에는 그냥 3주 교육만 받으면 줬어요. 네.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걸라. 네, 지금 시험 보잖아요. 의사가 아닌데 무슨 갑자기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뭘 외워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동물을 가리키거나 애를 보는 것은 수많은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터득되는 것 같고 하는 거지 책에 나온 거는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의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도 요양보호사가 많이 생기는데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요양보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받았고 했던 분들 지금 나이 다 드셔서 본인이 요양을 받아야 될 케어할 대상이 됐고 맞아요. 지금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50, 60대 중간에 할 수 있는 거로 내가 가서 한 3주의 교육만 받아도 그런 전문가 자격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단계별로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하고 하는데도 꼭 그런 분들이 가서라도 하면 소일거리 특히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단점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 많아요. 우리나라 여성들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 많이 세상이 변해서 남자도 당연히 가정과 육아를 같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세대에는 여자가 가정과 육아를 거의 80~9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여자의 업은 주로 4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줄여야 돼요.
그럼 그 동안에 벌을 수 있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일단 어렵지 않는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제 소원이 100만 원만 버는 거예요. 그거야. 제가 볼 때 진짜. 여성들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내가 100만 원만 벌어서 돈을 번다는 게 뭐가 중요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으면 돈을 그만큼 쓰는 거고 일을 하는 것은 적은 돈을 벌어도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라.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면 1억 버는 사람이 하루에 9천만 원 쓰는 거는 가소비가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 그치? 예. 근데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11만 원 쓰는 게 가소비야.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바꾸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덜 쓰는 시간이 되고 그 경제적인 시간에 최선의 케어를 하면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가정이 그런 것들을 네 가정이 다 반다면 한 달에 400~500을 벌죠. 그쵸? 자, 그러면 되는데 이제 지출이 너무 많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냐? 주거가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을 주고 그걸 청년만 주는 게 아니라 중장년도 집이 없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참 어렵지. 국민 임대가 있잖아요. 영구 임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그것도 제가 지금 작년에 청년 배당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출장소하고 여기 서정 주민센터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넣냐면 왜 그거를 주면서 사용할 곳이 없게끔 하면서 주냐 이거예요. 왜 청년수당을 직장을 다니는 사람까지 그 나이가 됐다고 해서 주냐 이거예요. 정말 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아이나 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멀쩡히 돈을 벌러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몇 년도 몇 년생까지 잘라가지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사용할 곳이 없어요. 걔네들이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골프장, 카센터, 룸사롱 전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둘 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럼 걔네들은 거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평택 관내에서만 쓸 수 관내에서만 있으니까. 그죠? 그치, 바로 그게 그래서 문제죠. 제가 그거를 민원을 몇 번을 넣었어요. 그럼 아니, 이거 주지 저기- 마라. 나 안 받는다. 아니, 근데 거기는 안 하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당대표 했었어요. 네. 지난번에 네. 그 청년 구직 지원금을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드셨는데 왜 그 사용처를 그렇게 아니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야지. 얘기 들으셔야지 좋은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요? 왜냐면 남경필 지사 때는 네. 그 청년 수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고 그랬어 저희는. 아, 그럼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친구가 서울 가서 하든 네. 어디 가서 하든 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만 갖고 와도 네.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히나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 아무 데나 가도 네. 아무 곳에 가서 구직 활동하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하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 식비, 네. 소요 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최소. 네. 그렇게 6개월간 주도록 한 것이 청년 구직 지원금인데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서 청년 수당이라고 네. 막 준 거야. 그냥 아무나 써라. 그리고 지금 뭐 계층도 없어. 말 그대로. 네. 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제 도지사가 되면서 그거를 경기도 똑같이 접목을 시켜서 해버리고 그걸 또 각 시군하고 매칭해. 원래는 50만 원이었어 그것도. 그래서 30만 원 내는 근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다 펼치려고 하니 네. 다 주려고 하니 당연히 금액을 줄여줄 수밖에. 그럼 그게 효용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30만 원 뭘 하겠냐 들이.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내가 평택시만 돌아다닐 수 물론 그건 있어요. 뭐 그 돈을 가지고 평택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이 돈은 평택에서만 써라. 네. 그 시에 써라는 장점도 있지만 아, 그것도 좋은 취지예요. 그것도 취지는 좋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쓰는 범위의 대상을 네. 경기도 조금 확대하는 게 맞고 또 서울로 가더라도 저는 그거 이게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 이름 자체도 수당 그다음에 또 기초수당 또 기초가족수당이 또 준다잖아요. 앞으로 또 100만 원씩 근데 그거 타기가 너무 하늘의 힘들잖아요. 별따기지. 이건 절대 힘들지. 근데 제가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지금 복지비용이 엄청 커지는 처음에는 정부가 주는 듯 하다가 네. 이거를 도에다가 떠넘기고 도가 또 시에다 떠넘겼어. 네. 그 다음에 각각의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시의 재정 자립도나 약한 데서는 네. 그거를 자기들 n분의 1로 나누는 분담금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을 줄이고 본래의 취지와 달라진 거지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똑같이 다 주냐가 저는 그게 특히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다 주는 거는 네. 어떤 계층을 정해서 주는 걸 이제 선택적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선별적 복지. 네. 우리 그걸 혼합해야 되는데 네. 안 하는 거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지만 미래통합당도 무조건 보편적 복지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민주당은 선택적 복지 한 게 아니라 복지를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엇박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정리하면 자, 이 사람은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 불만 있잖아. 그죠. 왜 나는 세금을 내는데 왜 내 돈을 세금 걷어서 전체에 안 쓰고 왜 특정한 사람만 돈만 주냐. 그러니까 나온 게 보편적. 아 그러냐? 그럼 다 줄게 했어. 근데 이제 빈부의 격차라는 게 이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살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 이 사람은 200을 벌지만 이 사람은 1100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똑같이 없잖아요. 네. 그 격차가 안 줄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같이 주자. 좋다. 보편적이니까. 네. 그 대신 우리나라의 극빈층이 10%고 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수준이 10%고 네. 차상위 계층이 10%, 네. 그 다음에 서민층이 10%, 네. 그 다음에 중서민층이 10%, 네. 그 다음에 중산층이 10%.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약 70% 정도가 중서민 이하야.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계층별로 보편적 복지처럼 똑같이 돈을 주지만 맨 밑에 단계는 100에서 200을 주고 네. 그 밑에 단계 이게 저도층이나 거기는 뭐 180을 주고 그래서 차등으로 더 주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생계 수준을 조금씩 상향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이 줘버리니까 빈부의 격차는 끊임없이 생기죠. 생기고 결국은 돈을 똑같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될 돈이 없어지니 그 빈부의 격차를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바로 보편적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겸집하지 않아서 생기는 폐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일개 CEO나 도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방식 일방적인 이건 정당은요 선거 때는 정책적으로 싸우지만 저걸 하나의 국회의원이 되고 하나의 정부를 같이 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의 장점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아요. 네.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내용 제가 잘 귀담아 들었다가 네. 제가 혹시 기회가 돼서 하면 네. 제가 반드시 그런 것들을 들으러 다시 올게요. 여기 있고. 네. 저는 요 앞에 사는데 음. 저는 걱정되는 게 여기다 그거예요. 전화해요? 여기다가? 예, 저희 사장님이 이제 5월달 되면 실업자가 되잖아요. 사장님도. 근데 그분도 아이들이 어려요. 근데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뭘 하실 게 없는 거야. 근데 왜 우리나라 젊은 분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만든 거잖아요. 왜 임금은 계속 올려요. 계속 임금을 올리는데 단가는 안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마이너스가 내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하다 보니 직원들은 살려야 되니 응? 하다 보니 당신이 신용불량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밀은 거예요. 너 그러니까 떨어져 죽어.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 하시는 거예요. 업이 뭐예요? 거기? 저희 도어락이요. 아 도라? 예, 근데 지금은 보세요. 홍채 인식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IT 쪽으로 더 발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그러니까 상황 죽을 상황이니까. 수밖에 하향 산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그게 거를 납품이 그전에는 삼성이에요. 근데 삼성에다 납품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약간 저개발층 예? 이런 그 개도국 이런 데다 갔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나라들조차도 자동화돼 있고 첨단화돼 있고 IT화가 서서히 돼가면서 그죠? 우리의 판로가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업조조 변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이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창업, 영업, 폐업을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럴 때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갑자기 그 사람의 물량을 뽑아줄 수도 없고 당연하죠. 출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폐업을 하는데 더 이상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창업하고 영업하고 폐업하는 기간 동안 정부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의기가 있게 창업을 했어. 근데 이게 영업하다가 폐업이 되는데
뭐 5천만 1억을 들어갖고 한 마치 망해듯이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과거에 앞으로 20년 후에면 지금의 업종 중에 최하 못 생겨도 500개 업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전부 다 그거를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가계부채, 공적부채, 국가부채 따지면 거의 3천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루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그 애초에 사항이 변하고 거기다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 정부가 쪼잖아요 지금. 대기업을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자기네 출구를 찾기 위해서 자꾸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그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런 1차 산업에 필요한 가장 하드곡, 네, 하도 1차 밴드, 2차 밴드, 도화력 같으면 거의 3차 밴드에서 네, 맞아요. 납품하는 데인데 네. 거의 생계형, 인건비 수준에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차원이 지금 올라가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라오스나 베트남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가면서 결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을 올려줄 수가 없어 인건비 수준에 비해서.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도화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변형, 디자인 이런 거 변형을 해서 동남아나 이런 데 사람들 아직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 상당히 좋게 생각하니까 그런 걸 변화하는 기술비를 지원하든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든가 해서 그 회사가 갱생기를 걸을 수 있는 시스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물들기 힘들어 사실. 맞아요. 졸지에서 10명이라는 사람이 다 실업자가 되고, 그럼.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은 신용불량자가 그러니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디 설 자리도 없어요. 일할 자리도 그리고 없어요. 또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이 상당히 중요해. 네. 사람이 첫 발을 들 때 지금 식당 장사잖아요. 제가 평생 식당 장사예요. 왜냐면 그거만 배웠기 때문에 힘들면 그거가 먹고는 살겠지.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식업이 5,800개인데 여기가 살겠어요? 못 살죠. 못 살아요.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인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현재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큰 게 변화를 올 건데 지금 동남아 정책에 우리 중국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기 시작한 게 중국의 사드 보복을 하면서 네, 사드. 급격히 우리나라가 부수한 투자를 했던 우리 기업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죠? 거기서부터 1차 경제 위기 오기 시작한 거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만 의존도가 가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죠. 그죠. 인도도 있고 동남아의 새로운 나시도 있고 말레 수많은 그 내륙 도시들이 그 국가가 있는데 수입이나 수출을 다변하고 산업 구조를 다변화시키는 시스템을 갖지 않아서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든 거예요, 사실. 맞아요. 이건 정부의 책임도 있어요. 코트라나 뭐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뭐 해외 연결을 시켜준다, 뭐 무역을 대행해준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근시한 행정적인 거다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의 중소기업들이 팔로 개척이 어려졌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나 경제 구조 그런 기관을 정량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제 구조가 하나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좀 어떻게 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올해 국회의원이 되셔서 이게 뭐 되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럼. 바뀌진 않아요. 이 국회의원은 네. 혼자가 국회는- 입법기관이지만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선 다양한 공직자, 또 현장에 있는 실무자, 또 그런 연구에 대한 기관들하고도 그런 논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하시는 노력을 해주세요. 네, 많이 진짜 그래야 돼요. 이거는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안 되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같은 분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구제를 해줄 거예요? 할 사람이 없죠. 없어요. 그러면 삼성 그래요. 여기 참 좋았어요. 먹고 살기. 그럼 이런 데라도 나가서 일을 하잖아. 근데 지금 4대 보험 세금 더 거두려고 4대 보험을 전량 다 떼어라 해갖고 뭐 회사마다 7억씩 뭐씩 막 과징금을 다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계가 글로벌 시대되면 다 똑같이 받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도 그러니까 외국은 자국 보호주의를 강하게 하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좀 백색 인종 정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국 기업 보호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이거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것을 가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 나라가 강한 국방력, 강한 경제력 이런 걸 바탕으로 외국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죠. 그리고 지금 삼성도 저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 직접 고용보단 간접 고용이 간접 많잖아요. 고용이죠. 이게 문제 사실은요. 네. 저는 직접 고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조 이런 것 때문에 생길까봐 그쵸. 또 걱정도 나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회사들한테 그 비용의 일부를 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준다고 해 처음에는. 근데 그걸 뭐 3년 이렇게 대줘. 예를 들면 그럼 3년이면 회사가 또 하나 되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가 하냐? 안 하지. 예를 들어 내가 그게 노동자 몫이잖아요. 물량을 내가 1000박스 매 한 달에 아니 1년에 컨테이너 한 10개씩 생산했어. 한 달에. 근데 갑자기 20개 컨테이너가 주문이 들어와서 이걸 더 뽑아야 되잖아요. 네. 안 뽑아요. 왜 안 다른 뽑냐? 사람하고 쓰죠. 뽑았다가 그 물량이 안 될 끊기면. 경우에는 회사가 바로 인건비에 쳐죽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악순환을 가고 있어서 모든 회사들이 조금 특히나 큰 기업일수록 그 돈을 넣는 게 뭐냐? 사내 유보금이잖아, 그죠? 회사 내에 큰 돈을 모아놓고도 투자에 쓰지 않고 인원을 고용하지 않고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정부가 가장 크게 될 구조가 뭐냐면 그 회사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을 어떻게 다시 노동자나 근로자한테 투자하게 만드느냐, 또 다시 그 시설을 재투자하게 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게 하느냐가 그 정부의 최대 관건이에요, 사실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목만 재면 너 무조건 돈 토해내 이러면 안 한다고 회사가. 그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투자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가 이거를 쓰면 뭘 준다.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게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 무조건 본인도 50%를 내지만 회사도 50% 돼야 되잖아. 그냥 단순히 내가 최저임금 186만 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또 내야 돼. 근데 처음에 뭐래서 우리가 한 달에 15만 원인가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내가 15만 원을 지원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다시 인건비나 사재보험이나 이게 추가되는 돈이 20만 원이 넘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입사원은 180만 원을 준다고 쳐요. 그 나는 그 전에 내가 10년 차인데 나는 200밖에 됐어. 우리 회사가 어렵고 임금 시스템이 그랬는데 네. 자 신입사원을 하는데 190몇만 원을 받아. 네. 그래서 10년 차가 일하겠어요? 기분 나쁘죠? 안 하지. 네. 바로 거기에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 맹점은 이 사람들은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뭐 문제였냐면 최저임금제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20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 300조도 못 자르지. 그죠? 근데 연착륙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그죠? 근데 동시에 때리면서 문제가 생긴 게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만 생각했어.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불만이 생기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안 주면 이직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 주인을. 아 그게는 근데 그 사람 협박이 아니야. 아 짜증나잖아. 나는 10년 동안 되도록 계속 200만 원에 멈췄는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190만 원을 받는다면 난 일 안 하지. 사장님 나 더 주세요. 20만 원 30만 원. 자 그럼 회사는 뭐냐면 연쇄 반응으로 쫙 올라가는 거야. 거기에 주는 거 회사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렬 단정 여설 아니면 노란 임금 표제 같은 병행해서 그런 비율을 찾아서 연착륙하면서 갈 텐데 회사가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 더 나가라면 신입사원 갖고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현재 정부가 그거를 방가하고 있던 거지 사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사안들은 지금 이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 말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 말 많이 하면 이상해.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저 요양보호사 하고 싶은데 58만 원 내래요. 교육비를. 그렇죠. 58만 원 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왜냐면 내가 정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직장 끝나고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 돈 들여서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되고 필기 시험을 봐야 되고 실기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가서 실습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부터부터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3개월이 있으면 실업자가 되는데 그거를 최상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예. 근데 누구는 대죠. 근데 그 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해를 해요. 지금은 탁상공론이잖아. 앉아갖고 서류 몇 장 띡띡띡띡 보고 그래 이 집 어려워. 근데 숨겨놓은 재산은 다 있어. 어마무시해. 근데 이제 그게 그건 어쩔 수 없는 맹점이야. 그거는 나는 어쩔 수 그게 없는 이해가 안 맹점이고, 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가장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죠. 아니 지금 요양원들이 요양원을 계속 우수처럼 생기는데 환자를 못 받아. 요양원당 요양사 1인당 받을 수 있는 요양 수급자가 한정돼 있어서 요양사를 채우지 않는 이상 요양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지금 문제 생기거든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그죠. 여러 가지로 필요해.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수급 상태나 현재 시스템으로 제가 볼 때 도저히 충원이 안 돼요. 특히 간호사가 없어서 병원이 못 돼요. 똑같은 거예요. 저 그것처럼 때문에 조금 말씀 많이 해서 목도 그래요? 아프실 것 같아. 나 먹다 말았어. 아니 근데 하다 보니까 나도 승질이 아니요, 나요. 이제 다음에 잘 하실 것이 좀 그만하시고 가시라고요. 입도 아프신데.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요 이제. 다음에 진짜 다음에 계시면 그냥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기꺼이 내가 이제 나도 그래? 그분이 그러셨지? 내가 미래통합당? 그래 한번 믿어보지? 그래 여기 이게 되는데 저기 우리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제가 네. 나중에 그 뭔가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꼭 전화를 드릴게요. 저요? 그럼 제 왜냐면 번호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답은 못 들을 거 아니야 누구든. 그죠. 그래서 적어주세요. 가야 되니까 가야지 빨리. 얼른 가셔야 돼. 번호 드릴게요. 어쨌든 감사드려요. 아니 진짜 감사드려요. 저는 누굴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기 시장님도 전 시장님도 여기서 지나가면 매일 인사를 해요. 저 그분 할 때 투표 다 했어요. 다 해드렸어요. 원유철 씨도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3선, 4선 올해 또 나오시더라고요. 원유철님은. 네. 근데 나오는데 출마했어요. 부출만 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해먹은 게 얼마나 많냐고. 거기도 태강 출신이잖아요. 아니, 얼른 가셔요. 태강이야? 저도 태강인데? 이거 태강이시더라고요. 나도 태강. 우리 애들은 효명이에요. 효명이? 효명해가지고 여기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서울로 학교 다 갔어요. 건대단대 다 갔어요. 그래. 자, 건대. 자,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제가 저 저거 앞에다 이거. 근데 그분들 인사만 오지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진짜로. 저요? 아니 이렇게 아. 같이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이 없다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말을 해서 하는 거지 일하는 공간에 와서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거. 난 정치인이 있는 이유가 예. 궁금한 거를 한번 해결하지 못해도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 잘 놓고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여기서 10시간 앉아있어도 앉아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성경대로 다닌 이유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소리를 들어야 현장에 가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지. 갑자기 만났는데 저한테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 끝이야. 맞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10가지를 얘기했으면 그 중에 제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되는 게 아까 같이 저는 이제 보건복지가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복지위원회로 가야 요양사 문제는. 근데 사람들 착각하는 게 의원이 배지를 달면 다 할 수 있어요. 다는 내가 못하지.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의지만 가고 내가 상임위에 국한이 된다고 해서 나는 이 상임위 일만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근데 제가 해보면 의지만 있으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요양보호사 제도의 제도 개선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언니 왜냐면- 우리도 요양보호사 할 수 있어. 이게 왜냐면 거기 나이 제한 있어.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이 제한을 왜냐면 본인이 잘못 케어하다가 그죠. 사람을 놓치거나 그죠. 사람이 됐을 때 제2의 사고가 나니까 그거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게 맞아요. 근데 나이를 두는데 그 대신 뭐냐면 체력장을 신체 검사를 보면 돼요. 그거는. 근데 군인들 같은 말동무만 해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떤 기침을 하면 뭐 수화 치료, 음순 치료, 뭐 이게 말벗 해주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에 가면 요양병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 한 명당 40명씩 케어하는데 한 40명 이상 하면 안 돼요. 요양병원은. 그러면 80명
120몇 대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전문가들을 무슨 치료사, 무슨 치료사 데리고 와요. 말버튼사. 근데 그런 거는 간단한 교육 받으면 자격증을 받아.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엄마들이 말버튼 드리기, 또 특히 요새 이제 재가센터 많아졌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분들. 근데 그런 것들의 자격증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어느 정도 실습을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수준에 맞으면 현장에 투입할 때 과정을 거치면 돼요. 아, 오늘은 2시간짜리. 한 번에 4시간, 6시간 투입하지 말고 수습 기간을 줘야지.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때 공짜로 수습 기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 지금 얘기해도 내가 3개월 동안 배워야 되고 시간 투자해서 할 시간이 없으니 한 달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현장에 투입해야 된다. 그럼 원래 가면 한 달에 150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처음에는 뭐 30만 원. 그 다음 뭐 보름달이 끊어서 뭐 다음 보름달에는 뭐 6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가면서 올리면 내가 그 일을 배우는 동안에 내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현장 실습을 겸해서 실습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 나머지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름이 뭐예요? 저 김정이요. 김정희. 이름도 멋있네.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